영상관찰사 조병호를 만나 예천 동학사 전모를 얘기하고 관아의 직강소 만행과 학초 자신은 물론 동학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의 장질인 조한국의 편지를 받으러 상경하였었습니다. 당시는 청일전쟁의 뒤끝이고 각처의 동학진과 이를 막는 민포군들이 길을 막아서 있고 포항, 경주, 울산 등지 오랜 흉년으로 개걸길에 나선 어려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에 도착하여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시세 얘기를 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예천 시골에서는 듣지 못하는 얘기였습니다. 학초는 학초 전에 그때 들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에 와서 여러 친구들과 사귀는 동안 시세를 이야기하면서 짐짓 생각해보니 나라 밖이나 나라 안 모두 혼란 속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학이 처음 혁명을 일으킬 때 조정은 세도가들이 두 패로 갈라져 있었다. 한 패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임금을 끼고 정부 공사를 주장하여 자신들을 보존해주고 조공을 바친 천국과 가까웠다. 또 한 판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신하들이었다. 그러다가 일군이 기회를 틈타 청명을 호령 박멸한 후 열국 중에 강국이 되려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북쪽 노국도 스스로 위험을 보이려고 할 것이므로 그 안에 들어있는 조선은 스스로 장막 안에 둘러싸인 꼴이 되었다. 동학은 본시 일천관계를 생각지 못하고 나라한 사정이 살기 어려우므로 조정을 교정하고 일본은 항민을 참지 못하여 난동도 하였는데 어찌하였든지 일청 모두 조선의 군대를 파견한 이상 접전은 정한 수순이고 그 접전 승패 후 동학이 다시 때를 얻으려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와 교보를 갖지 못하면 다시 침식 아니 된다고 하지 못할 지경이라. 일본 군대는 서울에서 내달아 소사뜰에서 접전을 하여 청병을 몰아내고 후퇴하는 청병을 승승장구 평양으로 진격하여 또 대승첩하였다고 하였다. 결국에는 일천간의 전장터가 중국의 동쪽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하북성에서 시작된 본토 전쟁은 마관까지 이어져 청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약을 일본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을미년 봄에 일천간의 마관 조약이 체결된 것은 열국이 다 아는 바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학초의 당시 시세 판단을 한 것은 지금 보아도 제각하였습니다. 1895년 을미년에 청의 이홍장과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체결된 이 조약은 청나라가 군비 2억 량을 배상하며 요동반도와 대만 그리고 팽호도를 일본에 활용하는 매우 불리한 조약이었습니다. 지금의 역사서에는 시모노세키 조약 또는 하관 조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관은 시모노세키 한자식 표기입니다. 일청의 양쪽 군대가 온 후에는 조정에서는 민병을 조직하고 남영병을 출진시켜 동학을 진압하여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는 연로에 동학진도 무덕무덕 진을 치고 길을 막고 있었고 민포군도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양편 간에 승패가 있을 만큼 큰 접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동학진에서도 민포군을 잡는다고 하여 무단한 사람을 잡아들이고 민포군이나 남영병도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동학군이라고 몰아세워 길에는 행인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집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허다히 일어났습니다. 제종형 박춘례를 통하여 당시 경상감사 조병호의 장질 조한국에게 예천 직강에게 불법으로 억울하게 당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조한국은 학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 듣고 난 후 조병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학초는 이제 조한국의 편지를 가지고 대구로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용인읍에 도착하니 마침 고향 사람인 황경철을 만났습니다. 서로 반겨 인사를 나누고는 가정 소식을 물으니 모두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경철은 오히려 가는 길이 험하니 학초들을 조심하여 내려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학초가 내려오는 곳곳에서는 동학진과 민포군이 진을 치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행인은 없고 주막은 빈집과 다름없었습니다. 학초는 살얼음판을 건너듯 한 곳 한 곳을 지나갔습니다. 곳곳에는 일본군이 동학군을 사살한 후 머리를 베어 꿰어차고 있고 길에는 목없는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학초는 차마 눈뜨고는 보기 어려운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그의 돌아오는 길에도 노정가사는 이어집니다. 사평강을 건너서서 용인읍내에 다다르니 고향 사람 황경천과 반겨이 상봉하니 그 사람의 이름 말이 동란진이 막아있고 조령산성 문을 닫고 포군이 수성하며 장사 아니면 가지 못하고 실언하면 목을 치고 연로에 황막 비어 숙식이 어려웠고 귀대간보 들어보니 약시약시 지내오니 가정염려 달리 말고 연로에 조심해 가시오. 하직하고 돌아서서 갈 길을 생각하니 문복도 할 것이오. 조심은 특별이라. 사평강이란 지금의 서울 강남구에 이르는 작은 강을 말하며 사평나루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평나루 인근에 공무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사평문이 있었습니다. 학초의 이 노정가사는 가사 문학적인 가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은 지명이 모두 달라진 그 당시 지명이나 그 지명이 있었던 시설들을 알아보는데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국적인 행정구역의 틀은 일제가 통치와 행정 편의를 위해 고유 지명을 통폐합하고 일본식 한자명으로 바꾸었던 1914년에 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말이 합쳐지고 고유한 우리말 지명이 한자어로 바뀌거나 사라졌습니다. 이 경랑가의 노정가사에 등장하는 지명은 그 전에 사용하던 지명입니다. 비록 전국적이지는 않더라도 학초의 노정에 따른 한정된 곳이나마 지명 변遷에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만일 문경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노정에 있었던 여러 지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회에서 언급한 부경대 고순희 교수 경랑가 연구 논문을 보시면 상세히 조사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요화령이 아닌 문경세제를 통과하였습니다. 어느덧 문경세제 상관문의는 조령관에 도착하였더니 군인들이 문을 닫고 통행자의 몸을 수색하고 국문을 하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학초는 화를 내며 도적을 잡을 군대가 아무 잘못 없는 행인을 붙잡아 놓은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니 그제서야 대장이 보내주었습니다. 이가문과 일가문도 어렵게 통과하여 문경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행길에도 볼 것 못 볼 것 보고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처음 서울을 향해 출발한 굴몽에 도착하였습니다. 출발하였던 지점까지는 왔으나 여기에서 대구까지는 그리 만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다음 편은 문경에서 대구까지 가는 도중에 겪은 것이나 본 것을 얘기한 후 관찰사 조병호를 만난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